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주말이 벌써 끝나고 월요일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3천선을 붕괴했는데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에 성공하면서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산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낙관론까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를 포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씩은 또 불안감이 형성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고 내 포트폴리오를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증시 향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축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오미크론 확산세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전기전자와 통신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종에 대한 모멘텀부터 또 배당 매력도까지 체크해 드린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분석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연의 고수익 작전 시간, 홀로그램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XR, VR, AR이 미래 먹거리로 탄생할 텐데요. 어떤 성장성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포스트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다면 이제 어떤 정책들이 또 펼쳐질지 저희가 체크를 미리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또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연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도 긴축 기조, 테이퍼링 종료를 하고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달러와 강세 현상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와 전쟁을 한다 이렇게 좀 선포를 한 뜻인데 앞으로 글로벌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화 정책 변화 그리고 대비를 저희가 세워봐야 할 텐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이번 올해 시장 이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투자 심리의 무게중심은 어떤 쪽으로 움직이게 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이번 주와 다음 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핵심 화두가 무엇일지 중심점이 무엇일지 미리 마음속에 새겨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시장 그리고 오늘 그 방송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는데 우리 시장님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뭐니 해도 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그 통화정책 결국은 그동안 완화적 통화정책에서 이제 긴축으로 선회한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 보내는 명분, 핵심 화두, 이 부분은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우려감도 실질적으로 시장 내 잔존하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저지하는 그런 쪽에 오히려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무게중심을 놓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 네. 그래서 조기 종료 시사를 했고요. 이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영란은행이랄지 ECB 통화정책회의랄지 BOJ 통화정책회의랄지 모두 긴축으로 선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월 300억 달러의 축소로 이제 축소 금액을 확대시켰고요. 300억 달러로 해서 따라서 이제 150억 달러, 그다음에 300억 달러, 300억 달러에서 내년 3월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테이퍼링의 종료. 테이퍼링 종료와 동시에 시장은 금리 인상으로 바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완연한 이때까지는 테이퍼링의 종료는 어찌 보면 완화적 통화 정책이 끝을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긴축으로 선회하는 시점은 내년 3월부터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긴축 선회와 함께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유동성 장세의 끝이다라는 부분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시장은 정말로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될 것인가. 통상 4가지 장세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그다음에 실적 장세, 그다음에 역유동성 장세, 소위 말하는 역금융 장세, 그다음에 역실적 장세. 이렇게 4가지로 사이클을 그리면서 시장은 돌아가게 되는데 유동성 장세, 시장 좋게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실적 장세로 바로 넘어가야 네. 우리 시장이 바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 변곡점이 결국은 내년 3월을 전해서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시장에 확실하게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일단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리고 있는 시사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영란은행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1%에서 0.25%로 15bp 인상을 하면서 긴축 정책으로, 긴축 기조로 확실하게 선회했고요. ECB 같은 경우에는 제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3월 달에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있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매입을 내년 3월부터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긴축 선회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점. 시장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이 변했습니다. 완화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 그러면 시장이 고민을 하는 것, 결국은 시장의 고민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디커플링 양상이 심화될 것이냐, 아니면 디커플링 양상이 커플링 양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에 봉착하게 될 텐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그렇다면 디커플링의 심화가 아니라 동조화, 커플링 장세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에 대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중국 리스크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일단 테이퍼링이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의 긴축 선회 방향성, 이 한 가지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우리나라와 선진 글로벌 시장 간의 디커플링 현상은 분명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점. 그 이야기는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수혜가 컸었던 업종이 무엇일지, 그리고 위험 선호 현상의 증가와 함께 가장 수혜가 컸었던 업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나 이머징 국가로의 어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가장 주가의 상승폭이 컸었던 업종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업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디커플링 현상의 심화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상당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민을 좀 해두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과 긴축 선언에 따른 미국의 통화 정책의 스탠스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포착 가장 빠른 것이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다. 이 달러 인덱스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원달러 환율 시장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달러화의 가치를 생각하는 주요 지수이다라는 부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는 조금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원달러 환율을 주목하시기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주목하시는 것이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방향성,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유동성의 변화, 외국인 자금의 입출,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부분, 그 방향성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두 가지 가장 큰 이슈가 발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달러화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화 강세가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인의 이탈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내년 1월 중순, 1월 말 정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탈, 연말까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내년 1월부터 조금씩 좀 플러스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갔던 종목들이, 나갔던 주식들이 포트폴리오 재정비와 함께 1월 신년 효과를 노리고 외국인 자금의 유입 가능성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지만 문제는 내년 1월 이후 2월부터 시작되는 실질적으로 2월이 되면 내년 3월부터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의 시장의 어떤 그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상황의 어떤 그 방향성 상당 부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 입장에서 자꾸 선제적으로 우리는 금리 인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미 올해에도 2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긴축으로 이미 선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화의 강세일 것이고 달러의 강세는 원화의 약세를 바로 만들어내면서 원화의 약세는 곧 수입 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게 되고 수입 물가의 상승은 바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것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과 수입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그 배경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향후 통화정책, 한은의 통화정책은 조금 더 현재보다 공격적일 수 있다. 매파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증권시장의 방향성은 이러한 환율 시장의 방향, 통화 가치의 방향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화가 나타날 것이지 환율 시장이 불안한데 우리 주식시장이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정을 보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시장의 안정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논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전략을 따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과도기에 우리는 어떤 대응, 주식시장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까?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속에서. 그러면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 나타나게 된다라면 네.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의 상승을 바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 소비자 구매력의 상승,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내가 같은 1,000달러를 번다 하더라도 1,000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건의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구매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구매력에 편승하는 업종, 결국은 미국의 내구 소비재, 경기 민감재를 수출하고 있는 그런 우리 기업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결국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내구 소비재와 IT와 자동차, 가전, 특히나 선진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명확한 어떤 앞으로 1월달, 2월달 포스트 테이퍼링에 대비한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실적 장세로 사이클이 좀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내년 3월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지금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미크론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긴축될 수도 있고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인플레이션 대응이 더 중요할까요? 예,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두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물가가 너무 높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하이퍼 인플레로 빠지게 되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앞서서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하이퍼 인플레를 지금 주요국의 긴축 선회로 인해서 하이퍼는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하이퍼를 막았다라면 또 이제 상단을 막았으니까 하단 또 막아야 되겠죠. 하단이 바로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바로 침체로 꺾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것이 이제 상단 하이퍼 인플레를 막고 하단을 단둘이 하는 스태그 인플레를 막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의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소비의 중심점에는 자동차와 IT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 미국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실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곧 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좀 피크아웃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 볼까요? 네, 우리 지금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와 메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화두는 경기 피크아웃이 되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 테이퍼링 이슈와 맞물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하나는 바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맞물린 상황입니다. 그럼 실적에 의한 실적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장세, 그 첫 발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지는 실적 발표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유동성 장세에서 과연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다. 특히나 지난 이번 그 실적에도 시장은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내년 1사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 반도체 업황을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매출이 7.68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760억 달러, 770억 달러를 지금 매출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은 약 2.1달러 정도를 지금 뭐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과 맞물려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훼손이 온다 하더라도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산업별 정점 논란이 계속해서 실적 시즌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재점화 가능성은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이슈가 있고 현재 진행형인 이슈가 있고 재점화 리스크가 있는 이슈가 있는데 이걸 좀 나눠보게 되면 불확실성이 이미 해소가 된 이슈. 미국의 일단 그 디폴트 리스크가 지난주로 일단 그 해소가 됐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그 시장을 민주당의 이제 의회를 끌고 가는 입법 이 자체도 상당 부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이미 입법화가 됐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의회 내에서의 논란 가능성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FOMC와 관련된 불확실성 역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내년 3월 남겨놓고 있긴 합니다만은 긴축선에다라는 부분은 일단 시장 내 이미 받아들여지게 되는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이슈. 그럼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진행 중인 리스크,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리스크는 오미크론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경제 봉쇄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화두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 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 조금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미크론에 따른 오미크론이 만약에 확산이 되어서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금 재점화가 된다라면 시장 일단 유통이라든지 뭐 그 가격의 상승이랄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에 따른 어떤 그 이슈가 조금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정점 논란, 산업별 정점 논란이 다시금 재점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클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 당장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소비와 공급망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따라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말로 정점을 치고 이제는 정말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지 못 들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소비 증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바로 재고 축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를 우리가 100을 한다라면 소비가 100을 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100을 만든다라면 경기는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소비를 미리 앞서서 공장에서 지금 소비 100보다 더 높은 110 또는 120을 만들어서 그 20을 재고 축적이라는 과정 속으로 계속해서 담아 나가야만 경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실적 장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되겠습니다. 내년 2022년은요. 통화정책의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실물 경기에서는 재고 소진이 아니라 재고 축적 과정으로 확실하게 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산업 내 실물 경제 내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이고요. 결국 긴축으로 선회를 하는 것과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과, 근데 소비가 그대로 증가하지 않고 둔화세를 보인다. 근데 재고의 축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생산 단계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게 될 것이고,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은 고용과 투자를 늘리게 만드는 촉발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기에 선순환 꼬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 꼭 생각을 해두시면서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추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0일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컨퍼런스 콜, 여기서 과연 재고 축적과 관련해서 재고단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바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어떤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산업별 정점 논란 뭐 이런 부분, 이제 2021년 마무리 단계, 2022년의 시작,
그러면 내년 1월에 시장에 수급 변화 분명히 나타나고요. 수급 변화에 있어서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랄지 배당을 회피한 물량들 다시 시장에 유턴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정부 정책이 새롭게 이제 추진이 되는 그런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그린 인프라에 대한 관심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월 달에 이제 그 FOMC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죠. 여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대통령 선거 그 네. 이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보다는 네.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선거 공약들이 어떤 공약들이 나올까? 지금 현재 하나 둘씩 이제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랄지 이제 윤석열 후보랄지 지금 한 가지 두 가지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현실화될 가능성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선 공약 그리고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종 부분들 분명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 이 이슈 이 이벤트보다는 그와 맞물린 선거 공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3,000선을 잠깐 붕괴했다가 다행히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미국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세가 심각해지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어떤 작전 세워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올 연말까지는 상당히 네.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제 긴축선회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행보에 나서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미국 시장과 이머징 시장 간에 디커플링 현상의 심화 가능성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난 주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속에서 다우지수나 이제 그 S&P 500 이 부분보다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당히 작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은행주와 대형주들이 먼저 조금 좀 하락세가 깊어졌다라는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분명하게 그 방향성 나타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은행주가 테이퍼링을 하고 긴축선을 하면 은행주가 수혜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은행주의 하락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네. 단기간 안에는 조금 지금 시장 상당 부분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미국이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한다 하더라도 유로존의 영란은행이나 20이나 BOJ나 계속되는 어떤 그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다라면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1%대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은행주의 급락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주요국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더 빨리 지금 그 금융시장에 대한 단도리를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그에 따른 대응으로 은행주들의 하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 차질이 앞으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진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오미크론 확산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연말 소비 아직 진행형입니다. 연말 소비 과연 미국에서 여전히 진행될 것인지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 향후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 간 우리나라 시장과 글로벌 시장 간의 디커플링 심화 여부를 우리에게 그대로 힌트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시장 대응 제 생각입니다. 조금 좀 보수적인 대응 좀 필요하지 보이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까지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시장 대응 작전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성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고 오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벌써 12월이 다 끝나갑니다. 12월이 다 끝나가니까 연말에는 이 배당이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오늘 일단 어떤 업종일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은 전기전자와 통신 업종입니다. 배당 매력도를 체크하자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바람 불면 배당주 하면 보통은 은행주나 금융주, 보험주를 생각하시는데 오늘 또 특이하게 전기전자와 통신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통신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력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이번 주는 배당에 방점을 찍고 그중에서도 전기전자와 통신 관련된 이야기를 12월 7일 키움증권 리포트와 12월 8일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증시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좀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겨울이면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찬바람 불면 배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당락일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배당을 노리고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배당을 받고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내년까지 홀딩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락일 이전에 나는 주가 수익률만 챙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 주가 수익률은 양수일 테고요. 배당락은 음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률을 합쳤을 때 양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 배당도 받고 내년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수익률과 음수인 배당락을 합산했을 때 음수다. 나는 현재 수익률이 한 5% 내외인데 배당락이 6에서 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고배당주다. 그렇게 되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약 5% 미만의 주가 수익만 챙기고 배당락을 피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시는 게 이 배당을 앞둔 연말장을 보내는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이 11월 29일 주간 V자 반등을 예상하고서 은행업종,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30일 KB금융, 12월 1일 신한지주, 그리고 12월 2일 기업은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잠깐 놓고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행을 11월 30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30일 이날인데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서 결국 가지고 가야 되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을 합산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그래도 가지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배당락 이후에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이 배당락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모습들이 나왔지 그 이전에 배당락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배당락을 맞고 주가가 꼬꾸라지지는 않은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을 합산했을 때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주가 수익률 플러스 배당까지도 합산해 볼 수 있는 전략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배당락 이전에 나는 수익을 확정하는 전략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배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고 실적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10개사를 합산해 보았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약 9조 5천억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코로나 국면을 겪었지만 이 창출 능력이 한층 상향되었고 OLED TV,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패키지 기판, 그리고
적자 사업부였던 한 개 사업을 철수함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내실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 철수나 삼성전기의 RFPCB 사업부 철수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뿐만 아니라 ESG를 기반으로 한 주주 친화 정책, 그러면 결국 배당 확대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배당 확대겠죠. 이것이 무조건적인 공식은 아니고 캐펙스 투자,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병행돼야 되겠죠. 그래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기업은 한층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캐펙스 투자를 하고서도 우리는 배당 여력이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내가 보유한 기업이 배당락 이후에도 보유 관점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배당락 이전에 잠시 수익을 취했다가 배당락 효과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셈을 이번 주 안에 꼭 결론을 지어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배당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기업별로 이렇게 일정하게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업별로 꼭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전기전자 섹터와 통신 섹터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요 전기전자 업체 배당 중에서도 LG 계열사는 전향적인 배당 확대 쪽으로 기조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LS 계열사 쪽으로는 여전히 이어져 오던 적극적인 배당을 지속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우선시했고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제한적 배당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배당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사를 했고 ESG 경영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포인트로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LG그룹 관련된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시면 나는 여기서 팔지 않고 가져가 볼 만한 기업들도 있겠다. 하지만 배당락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잠시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두 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주당 배당금은 19년도 750원, 20년도 1200원, 21년도 15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 사업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잠재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GM, 볼트 전기차 쪽 리콜 관련 충당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LG전자에 대한 셈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이노텍도 배당금을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정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주당 배당금이 300원, 20년도 700원, 21년도 1,300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 상향된 1조 2,700원 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락을 맞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은 홀딩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업체 3사 중 유일하게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배당 쪽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올해 캐펙스 투자 2조 원, 내년도는 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저희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조금 더 튼실하게 하고 나서 배당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기조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24년도 돼야 잉여 현금 흐름이 확대되므로 배당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삼성전기 또한 배당에 대한 부분들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과 배당량이 양수라면 홀딩을 하고 싶은 기업,
삼성전기가 대표적이고 LG이노텍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면 LS 일렉트릭 모두 다 조금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내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에 대한 부분 짧게 말씀을 드리면 SK텔레콤은 분할 전보다 분할 후 합반 시총이 늘어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주가 수익률 플러스 배당락을 합쳤을 때 양수가 된다면 SK텔레콤도 조금 길게 보시는 모습이 어떨까. 왜냐하면 20년도 배당 총액이 약 7,200억 원, 21년도는 약 7,200억 원에서 줄어들지 않고 8,100억 원 사이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배당 총액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 8,800억 원까지 늘려나가겠다라는 것이 기업의 근간으로 설명을 이어왔습니다. 분할 이전에도 분할 이후에도 배당 총액은 줄어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만큼 이러한 배당 기대감들 이어가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나의 주가 수익률과 배당락을 합쳤을 때 양수가 나오느냐를 살펴보시고 양수가 나온다면 남 홀딩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시고 음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셈이 되시면 일단은 주가 수익률을 먼저 챙겨보자라는 그러한 결정을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어떤 기업들이 나는 홀딩할 것인지 아니면 매도할 것인지 하나하나 조금 기업들을 선정해서 작전 리포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살펴주실 종목들 지금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정보는 이번 주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 실시간으로 이 방송 외에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이제 LG에서 오큘러스라는 혹시 기기 아시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저 그 XR 기기 굉장히 좋아하고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XR 기기가 차세대 주식시장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시장에서 핫했던 메타버스도 이 XR 기기가 좀 구현을 해줄 수 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종으로 좀 묶이면서 앞으로 모멘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XR, VR, AR 쪽에 R&D,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먹거리인데 앞으로 관련주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몇 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홍보하는 영상들 유튜브에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빈 공간의 책상에 앉아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허공에 이제, 손짓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컴퓨터들을 가상 공간에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와닿는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요. 요게 이제 점점 현실화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서 봤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하고 계신데, 가상현실 이제 우리 V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증강현실을 AR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이 XR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홀로그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제 좀 통틀어서
이 포괄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세계 홀로그램이라고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세계 홀로그램 시장은 뭐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각 국가마다 미래 전략 사업으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AI라든지 VR, 여러분들 안경 판매하고 계신 거 보셨을 텐데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기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VR 관련해서 안경들이 이제 좀 뭐 이렇게 머리에 쓰고 봐야 되는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스마트 글라스처럼 좀 간편하게 이렇게 안경처럼 써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 있고요. 아마 기술이 발전하고 소재가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 좀 더 편한, 나중에는 이제 컨택트 렌즈처럼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미래적인 그런 상상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섹터고 테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쪽 관련주들도 하나의 테마로서 또 시세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망을 하기에 이제 컨텐츠 쪽, 결국은 이런 AR이라나 VR이라는 이런 홀로그램 관련된 기기를 착용을 하더라도 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 거리가 없다라면 결국은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교육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직업교육에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단 지금 잡혀 있는 부분들은 뭐 역시나 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고, 전시, 그다음에 군사 쪽으로의 우선 활용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에 사용하고 쓰는 거,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허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차 상에서 보면 한 번씩 이제 디스플레이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알려준다든지 속도를 알려준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죠 이미.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발전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이 되면 뭐 개인 단말 시장 중심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과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도 기존에 메타버스가 상승을 할 때 한 차례씩 움직였다가 뭐 시세가 딱히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가상현실 관련주, 뭐 포켓몬 해가지고 우리가 AR 관련주들이 한동안 좀 급등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관련주들과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대장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QSI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시세가 강하고 거래대금도 크게 터지고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QSI를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홀로그램 관련주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인텍입니다. 파인텍도 역시나 뭐 QSI만큼은 아니지만 주가 상승의 약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QSI가 상승하면서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시기에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주가에 반응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나머지 관련주들은 뭔가 주가적인 흐름에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결국 이제 어떤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든지
시세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 다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QSI가 대장이라 보여지고요. 파인텍, 현대퓨처넷, 이렌텍, 한국큐빅, 이노덱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홀로그램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에스포넥이라든지 이제 뭐 삼성의 그 VR 장비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홀로그램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고요. 뭐 S넷도 역시 홀로그램 관련주로 이렇게 좀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넷, QSI, 파인텍 뭐 한 요 3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홀로그램 관련주들도 새롭게 4차 산업 시대에 좀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테마라는 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뭐 저점 매수보다는 일단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로그램 시장 앞으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저가 매수보다 우상향 곡선으로 추세가 좀 잡혀있는 종목들을 매수해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다양한 전략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